예, 선생님들 두 번째 잠깐 이제 너무 길어가지고 40분, 30분 이렇게 끊어서 진행하려고 하고 두 번째 이제 진행을 하게 됐어요. 아까 슬라이드가 전에 것이 영양 과다까지 마무리 지었잖아요. 그 다음 이제 운동 부족 저 이어서 나갈게요. 써있는 것처럼 몸을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암 예방에 도움을 준다. 뭐 이런 내용인데 우리가 뭐 예전부터 얘기하지만 운동의 중요성, 그리고 일정한 운동, 규칙적인 운동의 중요성은 늘 얘기하고 있고, 특히 요즘에는 뭔가 이런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전되면서 더 많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보시면은 뚱뚱한 사람에게서 자궁 내막암, 결장암, 담낭암, 결석염 등등 암들이 생길 수 있다. 이것도 역시 데이터인 거예요. 뚱뚱한 사람들에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가 되어 있으니까 건강한 몸매를 유지하라고 하는 뭐 뷰티적인 관점도 있겠지만 건강을 지키는 관점에서 당연히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소아청소년기 우리 아이들의 인 성장기에 이미 뚱뚱한 비만인 경우도 성장기 성인기 지나가면서 이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건강한 식생활과 운동을 중요시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뒤에 가면은 어떤 지표로 어떻게 운동해야 몇 칼로리가 소모되고 떤 음식들이 다 이렇게 분해가 되고 소화가 되는지에 따른 지표도 있으니까 그런 설명 자세히 표를 통해서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나가면 이제 2차 시 넘어가는데 아까 설명드린 이제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중에서 먹거리에 대한 식습관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나가면 식생활이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와 있는 것처럼 먹는 것에 관련된 모든 활동을 우리의 다이어터리 라이프 그래가지고 다이어트라는 거 먹는다 해가지고 형용사용으로 다이어터리라고 부르잖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문화인류학자인 레비 스트로스는 뭔가 문화와 자연을 구분한 하나의 기준 하나로 인간의 식생활에 예를 들었다. 뭐 그런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세 번째 있는 것처럼 육체적으로 또는 문화적으로 우리의 심리, 경제, 과학적 욕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냥 한 끼를 때운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요즘에는 디에서 무엇을 누구랑 먹느냐 뭐 이런 것들도 우리의 라이프 사이클에서 중요한 영향을 갖잖아요. 아침을 대충 뭐 미숫가루를 때울 수도 있고 삼각김밥으로 때울 수도 있고 컵라면을 때울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뭔가 저녁 자리, 점심 자리 중요한 자리에서 회의도 할 수 있고 회의하면서 뭔가 식사하면서 좋은 관계를 또 유지할 수 있고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인간과 식생활을 잘 연결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중요한 그런 요소인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변화했는지 한번 봐보시도록 할게요. 자, 우선 보시면은 건강 말씀 잠깐 드리면 이제 옛날 지표이긴 한데 80.1세 이렇게 따졌었어요. 근데 요즘은 더 많이 늘어가지고 한 88세 정도까지 늘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여자는 83세, 남자는 76세 정도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평균적으로는. 그래서 네 번째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의약품 지출 비율은 23.3%로 다른 데보다 좀 더 많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뭔가 맨 마지막 보시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올바른 생활 습관을 통해서 식사 습관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질 높일 수 있게 해야 한다. 뭔가 약을 통해서 약이라는 건 이미 질병을 치료하거나 약을 먹고 예방하진 않잖아요. 백신 뭐 예방주사 맞고 병을 예방하는 거 외에는 약이라는 건 이미 아플 때 먹는 거기 때문에 아프기 이전에 좋은 습관을 갖게 우리가 식사하는 거는 일반적인 식생활이에요. 즉 아침, 점심, 저녁, 뭐 간식까지 포함해서 이거를 건강과 배제시킬 수가 없다는 얘기죠. 당연히 잘 드셔야 하는데 보시면은 이건 데이터인데 이제 시간이 늘어감에 따라서 평균 수명은 늘어나고 있고 노령 인구의 지표 역시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소위 말하는 20% 넘어가는 순간 초고령화 사회가 된다 그러는데 이제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노령 인구가 많아지게 되고 그에 따라서 실버 산업이라든가 실버 문화가 생기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연금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도 있지만 이 현실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앞으로의 경제 정책이나 정부의 정책도 바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본인 우리나라 이웃나라 보게 됐을 때 지금 훨씬 우리나라보다 노령 인구가 많은데 그 정책이나 그 지표를 따라서 이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넘어가면은 총 의료비 비중 뭐 이런 식으로 미국이 더 많이 쓰고 있다. 뭐 인구 비례되는 것도 있으니까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요거 보시면은 영양소와 질병에 관한 건강 강조 표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 제가 여러 번 드렸지만, 뭔가 갑자기 뭐 황당한 환경 노출에 의해서 뭐 환경 호르몬이나 무슨 다른 환경 요인에 의한 질병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영양소, 자기 식습관, 먹거리랑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첫 번째 칼슘과 골다공증 말씀드렸죠. 아까 처음에 좀 길게 설명드렸는데, 칼슘 부족으로 인해서 당연히 골다공증이 오게 되고, 골밀도가 떨어지게 되고, 문제가 되는 거니까 칼슘을 평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임기 때 잘 드셔야 한다는 말씀 강조드렸고, 두 번째는 나트륨, 아까 말씀드린 소듐이죠. 짜게 먹는 국물이나 찌개 국물, 국의 국물 등등, 뭐 짜장면에는 양념 같은 게 전부 다 나트륨인데, 그런 것들 다 굉장히 고나트륨 섭취가 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고혈압 문제가 되는 거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물 위주가 아닌 건더기 위주 드신다든가, 아니면 그걸로 국물 드시게 된다면, 포타슘이라 부르는 칼륨을 같이 섭취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아까 드렸었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방과 암. 그래서 식이지방이란 게 소위 말해서 삼겹살의 흰 지방 같은 그런 지방이죠. 뭐 먹을 수 있는 지방, 딱딱한 그런 그런 굿기를 말하는데, 그런 굿기름과 암인데, 그런 것들을 너무 자주 먹으면 우리의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말씀 드렸고, 그 다음에 7번 보시면 과체류와 암. 이거는 오히려 좋은 관계죠. 채소와 과일의 껍질이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그런 항산화 물질인 파이토케미칼을 먹음으로써 암을 예방할 수 있다. 그리고 파이토케미칼에 농축된 부분으로는 요즘에 화학 치료를 해가지고 미국에서는 일반 항암제와 같이 섞어서 몸에 투여하기도 한다. 등등으로 평소에 과체류를 배제하지 말고 우리의 식단 위에 잘 올렸을 때, 우리의 식사에 잘 포함시켰을 때, 간식으로 포함시켰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8번은 엽산과 신경관계 결함해가지고, 이건 이제 임산부와 관련인 것인데, 이제 임신 초기에 보통 7, 8주 정도 안에 태아의 신경관이 보통 이제 형성이 되는데, 7, 8주라는 게 임신이 됐을지 안 됐을지 모르고 지나가는 시기도 있을 만큼 굉장히 초기이잖아요. 그 초기일 때 임산부 여성에게 엽산을 잘 섭취함으로써 신경관계 결함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임신 사실 알게 됐을 때 이제 초중기까지 엽산을 먹게 되는데, 이제 그런 의미겠죠. 그 다음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알코올과 충치. 충치는 이제 이빨 이제 소위 썩는 것인데, 그 당알코올이라는 거는 뭐 자일리톨 같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 성분에 이제 알코올 성분, 알코올 크기가 붙어 있는 성분인데, 지금 그런 것들 실제로 이빨 썩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자일리톨, 자일란, 그 나무 자작나무에서 추 가공해서 이렇게 넘어온 건데, 뭐 그런 경우는 정말 충치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 영양소와 뭐 질병 간의 관계에 들어갈 수 있겠죠. 뭐 이제 그렇게 해서 뭐 11다 그런 내용이에요. 관상동맥 질환에 이런 것들에 좋은 영향을 준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2번 보시면은 관상동맥 심질환과 식물성 기름, 스테롤이라는 건 기름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성 지방 아까 얘기했죠. 그런 동물성 지방 4번에 나와 있죠. 포화지방 또는 식이지방 3번에, 그런 것들은 피를 굳게 하고 혈관의 내피를 두껍게 하고 관상동맥이라든가 이런 뭐 소위 말하는 그 심혈관 질환, 카디오베스큘러 관련 질환을 만들 수 있는데, 오히려 식물성 지방은 불포화 지방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기름들을 녹여줄 수 있는, 그래서 뭐 들어보셨죠? 오메가 3, 오메가 6 이런 지방들이 몸에 유용하다는 게 그런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균형 있게 드시되 뭔가 지방 섭취를 좀 더 약간 자제하는 방향으로 섭취한다면 올바른 식습관으로 가는 경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넘어가시면은 뭐 두 가지 굉장히 제가 강조했던 내용을 따로 한번 담아봤는데, 칼슘 공다공증 건강주장 예시 문구라고 볼 수 있는데, 규칙적인 운동과 칼슘이 풍부한 건전한 식사, 올바른 식사는 뭔가 여성의 뼈 건강 상태를 좋게 유지하는 도움이 된다. 그리고 노년기, 소위 말하는 폐경기 이후죠. 55세 이후의 노년기에 골다공증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 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드린 것처럼 칼슘, 두 번째는 비타민 D, 세 번째는 첫 번째 언급된 써 있죠. 규칙적인 운동, 뭐 이렇게 세 가지.
뭐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 또 우리 할머니 또 젊으신 분들은 지금 현재 앞으로 언젠가는 55세가 올 것이고 대비할 수밖에 없고 그게 바로 예방이란 얘기죠. 걸렸을 때 이미 대처하는 건 치료고 걸리기 전에 미리 대처하는 건 예방이니까 확실히 예방이 더 현명한 방법이겠죠. 그런 식으로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나트륨과 고혈압인데 자 요거는 그거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뭐 제가 말씀드린 국물 위주 식사를 하지 말고 건더기 위주로 드신다든가 아니면은 상보적으로 포타슘이라고 하는 그 칼륨을 같이 넣어서 먹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 그렇게 드려요.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가시면 자 이거는 미국에서 팔렸던 그런 허벌 서플리먼트 무슨 건강기능식품 뭐 알약 캡슐을 말하는 것 같은데 판매 순위를 말하면 예전에 지금이 똑같은데 자 보시면은 1번 보시면은 언거식과 식물 면역 그다음에 갈릭은 마늘 우리나라 뭐 아시아권에서 많이 먹는 거죠. 3번도 진코 그럼 은행이죠. 혈행. 그래서 이게 1, 2, 3위예요. 자 그래서 그다음 5위 보시면은 뭐 진생 뭐 인삼이죠. 6번은 포도씨유 그랩시드 익스트랙트 그래가지고 씨드는 씨란 뜻이니까 포도씨 안에 기름이 있어요. 모든 씨에는 기름이 있는데 그걸 종이라 불러요. 씨종자의 기름 유자. 이 씨종자의 기름 유자 당연히 식물이겠죠. 그럼 식물성 기름이 되겠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식물성 기름이 우리 인간 몸에 쌓여 있는 동물성 기름으로 축적된 그런 기름들을 녹일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다. 그런 말씀이겠고 7번 너무 잘 알죠. 녹차. 뭐 10번의 알로에 등등 우리가 다 아는 것들인데 자, 이 전부 다 1번, 10번 전부 다 식물이잖아요. 동물은 없어요. 식물의 뭔가 유용한 그런 생리 기능, 생리 활성 기능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 현대인의 사람들은 이런 거를 식사로 보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서플리먼트 보충한다죠. 보충하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어쨌든 간에 면역, 혈행, 피의 흐름 원활히 가고 본인의 면역력, 지금 코로나 같은 시국에 면역력 중요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챙겨야 되는 이유는 평소 식습관도 우리가 스스로 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서플리멘트까지 챙겨서 먹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시면 좋은 식습관 한 번 더 강조드리면 자 1번은 뭐 가공식품, 뭐 통조림 같은 거겠죠. 염장식품, 소금으로 절인 식품이죠. 뭐 김치나 뭐 고추장, 된장, 뭐 쌈장 뭐 이런 거 전부 다 장으로 된 거, 소금으로 절인 거예요. 그런 것들 탄 음식 먹지 말자보다는 줄인다 그런 얘기인데 자 그래서 김치 잠깐 설명드리면 뭔가 우리나라 김치가 굉장히 뭐 유산균도 많고 피부도 좋아지고 뭐 소화도 잘 되고 건강한 음식이라 하는데 어떤 미국에서 이런 논문을 냈어요. 김치의 유해성이라는 논문을 낸 적이 있는데 그 논문의 주제는 뭐냐면은 무조건 블레임 한 게 아니고 그 김치가 이제 짜잖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김치의 짠 부분에 대한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런 논문이었어요. 그럼 김치를 소금을 절이기도 하고 거기 양념장 내지는 모든 것들이 좀 짠 성분들이 들어있는데 이 소금이 너무 많을 경우에 오히려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게 우리가 소금이라는 거는 굉장히 우리 몸에 중요하고 필요한 성분인데 암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뭔가 소금이 이런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 발암 촉진 요소가 된다 그래. 촉발 요소. 그래서 뭔가 우리가 저염식 강조하는 이유는 저염 상태여만 암에 걸리기 힘든 상황이고 고염 상태인 경우는 암에 걸리기 쉬운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몸 숙주, 우리 몸 자체를 저염화 시켰을 때 결국에 이게 선진적인 암 예방에 대한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김치를 너무 즐겨 먹는 우리의 식문화에서도 김치와 밥의 비율을 김치 25%에 밥 75% 정도로 이렇게 좀 그렇게 먹어야지 김치를 너무 짜게 김치만 먹는다든가 아니면은 그 비율을 조절하지 않고 먹었을 때 그리고 한두 번 상관없겠지만 늘 그렇게 먹는다면 결국에는 문제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논문이었어요. 자, 그래서 뭐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그런 말씀이었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과채류를 하루에 5번 이상 먹자. 뭐 색깔별로 먹으면 더 좋겠죠. 그리고 곡물 섭취를 늘린다. 곡물 섭취라는 게 뭐 소위 말해 쌀만 먹는 게 아니라 뭐 쌀, 보리, 뭐 콩, 기장, 뭐 팥, 뭐 이런 식으로 늘려보자 그런 얘기일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뇨병 예방도 되고
좀 더 영양소가 골고루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쌀에는 소위 말해서 뭐 우리가 완벽한 영양소라 하지만 쌀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쌀의 필수 아미노산 부족한 부분을 콩으로 섭취한다고 하거든요. 그럼 두 개 더하면 콩밥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콩이랑 밥이랑 쌀에 부족한 필수 아미노산, 뭐 이센셜 아미노 에시드라 부르는데 꼭 쌀에 없는 부분을 같이 보완하기 위해서 콩밥 먹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아까 드린 말씀대로 우유인데 빠질 수 없어요. 우선 너무 뚱뚱하신 분들, 지금 현재 배가 나와 있거나 몸이 두껍거나 좀 그런 분들은 그냥 일반 우유 아니고 low fat milk라고 하는 저지방 우유나 아니면 아예 우유를 빼버린, 아니, 지방을 빼버린 탈지 우유 등등이라도 그 안에 탈식물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드시는 거, 네, 콩과 생선을 늘린다는 거, 뭐 많이 안 먹기도 한인 식품군이기도 하니까요. 네, 기름기 많이 없는 고기 먹는다. 살코기 위주로 먹으라 그런 얘기겠죠. 네 번째는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알코올 섭취 줄인다. 뭐 당연한 제가 말씀드렸던 강조했던 거죠. 안 좋았던 것들 포화지방, HDL 빼고는 LDL, 콜레스테롤 나쁘다 했으니까 아까 드린 술, 뭐 담배는 저기 뭐 7번에 써 있지만 좀 줄여보자는 말씀이고 견과류 섭취한다는 거. 자, 그 견과류 잠깐 소개해 드리면은 견과류는 소위 말하는 지방이에요. 어쨌든 식물성 기름인데 이제 견과류는 지방이죠. 그럼 지방은 그 껍데기가 지방이니까 공기 중에 산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산소랑 만나게 되면은 이게 산화가 된다 그래요. 산화, 산소화. 근데 이걸 좀 나쁘게 얘기하면 산패. 그래서 옥시데이션이라 하는데 이게 좀 더 과하게 된 거를 과산화라 불러요. 과산패. 그러면은 과할 과자. 산화가 과하게 됐다라는 과산화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과산화의 의미가 뭐냐면 왜 과산화된 지질, 과산화 지질이라 부르겠죠. 그럼 너무 많이 산소에 노출된 견과류를 의미할 수 있겠죠. 산소에 호두를 깠어요. 그럼 호두를 까가지고 계속 놔뒀어요. 실온에다가. 그러면 산소랑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잠깐 만난 게 아니라 오랫동안 방치했으면 이제 산화가 오래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과산화된 거라 말할 수 있겠죠. 그럼 과산화된 지질, 지질은 뭐 호두 같은 거니까 그런 지질 또는 기름이 될 수 있겠고, 그럼 과산화된 지질은 암을 유발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오래된 기름으로 된 음식을 먹지 말란 얘기가 그런 의미이고 견과류도 조심해서 먹으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일 거예요. 그래서 외식할 때 우리가 암에 한명 걸린 분들이 외식을 절제하라는 의미도 튀긴 음식을 절제하라는 의미도 탕수육을 튀겨 먹어도 집에서 튀길 경우는 집에서 직접 새 기름에 튀겨서 탕수육 먹고 바로 그 기름 폐기하면 되는데 만약 밖에서 외식을 할 때 그 기름이 오래된 기름이었다든가 아니면 한번 그 하고 계속 재활용을 한다든가 했을 때 오래된 기름이 될 거고 노출될 거 하잖아요. 실온 속에 공기 중에 노출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바로 과산화 지질을 양성하는 방향이니까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방을 먹을 때 특히 기름을 먹을 때 위험한 점은 조심해야 될 점은 과산화 지질이라고 하는 그 요소를 피하기 위해서 호두를 깠으면 바로 섭취하든가 아니면은 냉동실에 보관하든가 아니면은 뭔가 다른 걸로 이렇게 코팅 뭐 다른 거에 절인다든가 해가지고 우리의 표면을 산소가 만나지 않도록 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견과류, 그래서 뭐 일일 견과류 해가지고 우리가 포장해가지고 팔기도 하잖아요. 뭐 호두 뭐 한 알 또는 반 알, 그다음에 뭐 땅콩 뭐 두 알, 뭐 잣 세 알, 뭐 이렇게 들어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드셔도 괜찮겠죠. 그 과정이 만약에 정말 산소 노출되지 않게 공정을 잘 했다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거겠죠. 믿고.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또 견과류 설명드릴 게 우선 말씀드렸죠. 지방이기 때문에 그람당 9칼로리 열량을 내기 때문에 지방 견과류도 앉은 자리에서 너무 많이 먹어버리면 역시 고열량을 유발해서 뚱뚱해질 수 있으니까 하루 적정량이 있다고 하잖아요. 뭐 호두 한 알, 잣 한 다섯 알 정도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너무 과량으로 먹지 않도록 그렇게 섭취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 또 뒤에 설명 또 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강조했었던 튀긴 음식 먹지 말자는 얘기, 뭐 줄인다는 얘기죠. 될 수 있으면 먹지 말자는 얘기인데 왜냐하면 튀긴다는 건 물이 아니에요. 물은 끓인다고 하잖아요. 튀긴다는 건 기름이에요, 무조건. 그럼 제가 설명드렸죠. 기름은 무조건 산소랑 만나면 산화되기 때문에 오랜 시간 방치하면 무조건 과산화가 되고 그런 과산화된 지질, 과산화된 기름, 과산화된 그런 지방들은 우리 인체에 해를 끼치는데 그 해가 바로 암이다. 그럼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럼 피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뭐 줄여보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과음 피한다는 거 한두 잔 정도는 괜찮겠지만 뭐 제가 말씀드렸죠. 이 정도 상관없는데 매일매일 마시는 거.
매일매일 뭔가 음주 문화를 즐겨야 된다는 그런 것들, 그리고 사람 만날 때 무조건 술이 필요하다는 것들은 사실 뭐 우리가 만든 허상이겠죠. 그냥 뭐 만나서 얘기하는데 무슨 꼭 술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사실상 다 허상이고, 마지막 7번 담배까지도 뭐 중요한데, 뭐 가장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의미가 가장 간단히 끊을 수 있다는 얘기라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냥 한 14일 정도 괴롭겠지만 인내하면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기 때문에 적응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그럼 견과류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정리했는데, 우선은 식물성 기름이에요. 카테고리는. 근데 우선은 생리기능은 항노화예요. 노화 방지. 그래서 항노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나가면은 우선 호드 보시면은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 콜레스테롤을 좀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실제로 식물성 기름이니까. 그리고 밤은 피부 미용과 피로 회복에 좋다는 논문이 나와 있고, 실제로 그래서 밤을 뭐 그런 미용 관련으로 많이 활용을 많이 하기도 해요. 그다음에 아몬드 동맥경화 예방인데, 말씀드렸잖아요. 피 속에 들린 더러운 기름, 더러운 찌꺼기, 더러운 그런 축적된 것들을 아몬드가 그 제거할 수 있다. 아몬드에 있는 기름이 좀 이제 녹여줄 수 있다는 얘기겠죠. 생물성 기름이니까. 그다음 자슨 체력 보강과 빈혈 예방 뭐 이런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주의사항 설명드리면, 우선 1번은 당연하겠죠. 아까 고열량이니까 1g당 9칼로리니까 너무 많은 양을 먹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비만을 유발한다는 거니까 적당량만 먹자는 얘기. 하루에 몇 g까지 뭐 이렇게 정해진 양이 있어요. 그 양이라는 게 뭐 호두에 한 개 반, 두 개 정도. 우리가 1일 패키지 보시면 호두가 뭐 세네 개 들어있지 않아요. 이제 그런 의미를 보시면 될 거예요. 두 번째는 항산화의 반대인 산화가 되기 쉽다. 왜냐하면 지방이니까 기름이니까 산소랑 만나는 순간 산소화 돼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얘기. 그래서 냉장 냉동 보관을 시킨다는 거예요. 온도가 좀 낮을수록 좋기 때문에. 그 다음에 팩으로 포장한다. 공기를 뭐 차단한다는 거겠죠. 그다음에 금속도 뭔가 안 좋을 수 있으므로 금속에서 뭐 보관하지 않도록 한다는 거. 맨 마지막에 써있던 선생님인데, 오래된 기름은 과산화 지질을 양성하기 때문에 독이 돼서 먹지 않도록 유의한다. 뭐 아까 얘기했잖아요. 암을 유발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건 제가 그 예전에 무등일보라는 그 저널 그 신문사에 그 기고한 그런 에세이인데, 현대 가공식품의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뭐 한번 요거는 제가 뭐 저희 단톡방 같은 게 또 있으면은 이거 원본을 보내드리고, 또는 뭐 개강했을 때 5월달에 제가 뭐 여러 논문들 구비시켜 드릴 때 인쇄해서 함께 또 회람할 수 있도록 하고, 요게 이제 URL로 그 웹사이트로 되어 있는 것도 있으니까 단톡 카톡방 같은 게 이제 저희 과 대표님이 개설해 주시면은 이제 거기다가도 올려드리고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가공식품들 좀 먹지 말자는 주의하자라는 그런 내용들이 쭉 써 있고, 저 오른쪽 맨 끝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중국 음식 중국은 해가지고 차이니스 레스토랑 신드롬에서 CRS 뭔가 뭐 MSG 같은 게 많이 들어있을 때 뭐 이제 이런 너무 졸림이 생기고 가슴 떨리고 뭐 이런 증상도 생긴다고 하는데, 뭐 MSG가 뭐 우리 인체에 그렇게 유해한 물질은 아니에요. 들어가도 괜찮은 거긴 한데 너무 과량으로 들어갔을 때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뭐 논란이 되기도 하고 논문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뭐 이건 또 하나의 칼럼인데 뭐 건강하게 장소의 생활 습관 해가지고 뭐 이게 또 크게 인쇄해서 우리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께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뭐 긍정적 사고 방식도 필요하고 건강식과 운동을 병행해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한번 좀 읽어보시면은 우리 주변에 많이 회람하게 괜찮은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넘어가면은 이번 학기 조금 오늘 몇 시간 조금 더 해서 한 5분 정도 더 마무리 될 것 같은데, 개론은 좀 설명드리고 그다음 말씀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영양이란 해가지고 나오는데, 이제 영어로 뉴트리션이라고 되고, 영양소는 뉴트리언츠라고 얘기하고, 이제 과정을 설명드리면은 보통 사람들에게 이제 영양이 뭔지 물었을 때 그냥 뭐 먹는 거 또는 음식물 섭취하는 거 이 정도만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1번은 두 번째 줄에 섭취하는 과정이에요. 사람들이 보통 1단계만 얘기를 해요. 먹는 것만. 근데 이제 먹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먹었으면은 선생님들, 먹는 거에도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먹는 거 1번은, 이제 씹는 거예요. 저작작용이 들어가겠죠. 저작작용, 씹는 거. 근데 보통 음식물을 넣고, 오랜 시간 동안 씹으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가장 첫 번째 소화 단계 1단계는 위가 아니라 입 위에 있는 이빨, 입이거든요. 침과 잘 섞여서 잘 씹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건데, 충분히 씹는 걸 이제 저작작용이라 부르고, 그다음에 저작작용으로 이제 삼키잖아요. 삼키는 걸 연하작용이라 불러요. 연하. 물을 연, 내릴 하. 이제 무르기에서 내리기에 꿀꺽 삼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뭔가 우리가 여러 가지 환자 중에서 연하 곤란 환자라는 사람도 있어요. 못 삼키는 거예요. 그러면 튜브를 꼽아야 되겠죠. 그럼 얼마나 삶의 질이 떨어지겠어요. 우리는 충분히 잘 씹고 잘 먹을 수 있는 것만으로 이미 행복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씹고 잘 먹는 거, 잘 삼키는 거 중요하겠죠. 자, 그럼 선생님들 이렇게 씹고 삼켰어요. 그럼 내려가는 하부기관이 이제 위잖아요. 위, 그럼 스타머크. 그리고 위에서는 다이제션. 다이제션의 다이제스트가 이제 동사가 되어 있던데 다이제스트는 소화하다, 분해하다 뭐 이런 거예요. 뭐 다른 말로 뭐 아이솔레이트 되겠죠. 분해시키다 뭐 이런 건데 그럼 소화가 이제 되면서 이제 내려가겠죠. 그래서 소화가 이제 분해한다는 얘기겠죠. 이제 소화 불량인 경우는 뭐 구토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소화가 안 될 때 우리가 구토를 하는 거예요. 소화가 돼서 내려가 소장까지 가는 게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위에 머물러 있던 게 이제 위로 다시 올라가는 게 구토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 내려가면 흡수 과정이에요. 흡수는 이제 소장이겠죠. 소장은 작을 소니까 스몰, 작으니까 인테스틴, 그래서 스몰 인테스틴이라 불러요. 소장에서 우리 소장에 돌기들이 있어요. 그런 빌리라 부르는데 그런 미세 육모 세포들이 쫙 그렇게 빨아들여가지고 음식물을 흡수할 수 있게 만들어요. 이제 그 다음에 다 흡수하고 나머지가 있을 거예요. 나머지 쓸데없는 것들은 이제 바이오매스로서 이제 맨 마지막 줄에 배설이라고 써 있죠. 배설하는 거예요. 소변, 대변, 뭐 땀, 눈물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 네 가지죠. 1단계 섭취, 2단계 소화, 3단계 흡수, 4단계 배설. 이걸 우리는 매일매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현명하게 하는 게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다. 그리고 건강을 지킬 때 다른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언론이나 홈쇼핑이나 뭐 여러 가지에서도 뭐 이걸 먹으면 좋다, 저걸 먹으면 좋다 얘기하지만 그건 단발적인 물론 그 안에 당연히 독단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그 효과를 다른 것들과 겸해야 된다는 얘기지 가장 중요한 건강의 기본 요소와 우리 현대인의 가장 중요한 소양 요소는 요거란 얘기죠. 뭔가 병원에 가가지고 링거를 맞는 것도 우리의 영양 상태가 부족할 때 뭔가 그런 영양소를 채우기 위해서 단백질 아미노산을 맞는 거라는 얘기가 바로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한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잘 살기 위해서는 병원을 멀리할 수 있는 개념은 바로 요거예요. 섭취, 소화, 흡수, 배설을 원활히 하는 것. 이걸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를 우리 주변에서 꼭 말씀해 주시고 뭐 이렇게 우리 가족들이나 우리 지인들에게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기. 그럼 선생님들께서 이 네 가지도 잘 못하고 있다는 거를 한번 반성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충분히 씹었는가? 정말 10번, 15번 이상 씹었는가? 우리가 보통 씹을 때 한 3, 4회밖에 안 씹어요. 쩝쩝 하고 그냥 삼켜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뭐, 당연히 1단계부터 벌써 무너진 거죠. 그래서 연하, 뭐 씹은 게 내려가긴 하겠지만 잘 안 씹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하부기관인 위라고 하는 그 스토마크 소화기관이 부담이 되겠죠. 부하가 될 거고 그러니까 위장 관련 질환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현대인들에게. 그래서 잘 충분히 씹는다는 거. 그래서 우리 선생님 밥도 그 글루코스 우리 쌀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충분히 씹잖아요. 그럼 반찬 먹지 않아도 충분히 씹으면 단맛이 나요. 그러면 그 우리 침이라고 하는 알파 아밀라제 다른 말로 프티알린이라고 하는 효소가 분해를 해가지고 메가당이라고 하는 말토호스를 만들어낸 거예요. 말토호스는 단맛이 나거든요. 그런 식으로 충분히 씹어주는 것부터 잘 시작하는 연습을 하시고 그러면 당연히 그 밑에 2단계인 소화, 3단계인 흡수, 4단계 배설도 원활히 될 것이다. 배설요법 버셔도 선생님 배설이 잘 원활히 안 되는 게 뭐 변비 같은 거 오히려 거꾸로 나오는 게 설사 같은 거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변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건강 지표가 있는 것인데 변을 잘 못 본다든가
뭐 잘 보더라도 일정하지 않다든가 뭐 이럴 경우 뭐 당연하겠죠. 황금변을 보라는 게 오랫동안 머물지 않으면 황금 색깔이 나오잖아요. 근데 조금만 정체되는 순간 뭐 고동색, 갈색, 검은색으로 바뀌게 되는 만큼 우리가 우리 변만 잘 보는 것만으로도 해도 이 네 가지를 잘 하고 있는 것이에요. 변을 잘 못 보는 이유 잠깐 설명드리면은 이것만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우선은 1번은 물을 많이 안 먹어서예요. 우리가 대변의 20%는 수분이거든요. 그런 수분을 잘 안 먹었을 때 당연히 연동작용이 떨어지게 되겠죠. 근데 물을 보통 2000ml 정도, 뭐 2500까지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최소한 2000ml 정도는 2리터예요. 하루에 그 정도 먹느냐 그 말이죠. 드시지 않아요 보통. 뭐 커피 같은 음료 마시는 문화가 생기면서 더더욱 안 먹게 돼서 바뀌었죠. 이제 음료수로 떼어지면서. 그래서 그렇게 잘 드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새끼를 잘 먹느냐 그거겠죠. 새끼를 안 먹으니까 당연히 내려가는 게 없겠죠. 쌓이는 게 없고 한 끼만 먹는다든가 뭐 두 끼만 먹는다든가 뭐 과자로 때운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됐을 때 변이 생성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안 내려가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이 두 가지 물이랑 식사를 잘 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은 뭔가 프로바이오틱스 또는 뭐 식이섬유 이런 거에 열광을 해요. 그런 거는 이제 잘 먹으면서도 안 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지 기본적인 걸 하지도 않으면서 식이섬유나 프로바이오틱스에 열광을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새끼를 잘 드시는 거 1번, 물을 잘 드시는 거 1번, 그와 겸해서 식사를 적당량 잘 드시는 거 2번, 뭐 그 다음이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그다음에 무슨 식이섬유, 제제 같은 걸 드실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드시는 거 섭취, 소화, 흡수, 배설에 대한 중요한 네 가지의 키워드를 기억하시고 그걸 잘 영위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런 내용을 한번 이번 학기에 다뤄 나가면서 우리 떡개발도 뭔가 이런 영양 네 가지 키워드에 걸맞는 거기에 충족이 될 만한 좋은 음식으로 좋은 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애쓰도록 여러 가지 또 오프라인에서 뵈면서 또 말씀 나누도록 하고 이번 주는 이렇게 30분, 40분, 30분 이렇게 31분 됐네요. 이 두 가지 파일로 업로드를 저는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그 다음 슬라이드로 이어나가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